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두 분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어요? 잡아야죠. 아니 안 된다며요. 잡아야죠. 인간이란 종족에 좋지 않다면서요. 아니 근데 뭐 종족은 네. 뭐 좀 뛰어난 분들이 고민해 주실 문제고 그래서 뭐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뭐 덥석 잡죠 뭐.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노화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과학을 사랑하는 작가로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지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국어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10분 토론 공무원 아니냐, 곽재식 작가님을 두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곽 소장님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석 전에 뵀었죠, 그죠? 추석 때 친척 중에 한 명이 예. 저에게 이제 추석 선물로 김을 줬어요. 제가 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김 받은 상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반대급부로 문득 그때 생각이 났죠. 김 받은 상이 있다면 김준상도 있겠다. 제가 한 8개월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다 편집돼서 잘렸었거든요. 김준상 예. 이야기가. 아, 그랬나요? 오늘은 살아나갈 수 있을지. 뭐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왜 늙는 걸까요? 진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이론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내지는 좀 진화의 방향을 가지고 요거 때문에 늙는 현상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으로 기량적 다면 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특성이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방향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 어떨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쁘기도 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게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젊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남성 호르몬 이런 거. 예. 젊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남자다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사랑을 갈구하게 만드는 이런 걸 가져오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돌면 돌수록 그게 쌓이면 탈모가 일어난다거나 사람 몸에 다른 데 이상을 가져온다거나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하나의 특성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젊었을 때는 장점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단점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이거는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이 돼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늙게 만드는 이런 성향은 사라져도 될 것 같은데 안 늙는 사람이 늙는 사람보다는 더 유리하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젊을 때 유리한 점이 강하면 나이가 들어서 불리한 점이 웬만히 있어도 그거는 계속 유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목에서 다 쌓이면 결국은 사람이 늙을 수밖에 없는 생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그게 극단적으로 잘 나타나는 사례고요. 다른 동물에 대해서도 이런 게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남길 때가 되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해서 다 해버리고 대충 하루만 살다가 하루살이는 죽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돌연변이 하루살이가 있어서 얘는 약간 장수하는 하루살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하루살이가 뭐 며칠이나 더 살 수 있겠어요. 뭐 사람들이 약도 칠 거고 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다 잡아먹을 건데 예. 하루살이가 오래 살아봐야 뭐 한 뭐 열흘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별로 자기의 삶에 도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가지고 자손을 많이 퍼뜨리고 하루만 살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 자손이 무럭무럭 퍼져서 계속 후대에 이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늙는 생물, 짧고 굵게 사는 생물들이 남아있는 게 노화를 겪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길게 얘기해 주셨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냥 자연의 섭니다. 그런 거죠. 빙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어떤 과학적인 원리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예. 생각해 보면은 이 노화라는 현상은 사실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문화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현대인들이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과 다른 시공간에서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은 사실 상당히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노화가 된 존재, 노인이라고 부르는 그 연령대 보통 몇 살로 생각하세요?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이 60세를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통 이제 노화나 노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늙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노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더 이상 육체적인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보통 이 노인으로 규정이 되고 일종의 이제 사회 전체에서 열외인 존재가 되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간 관념에 따라서 약간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으면은 노인이 되면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라고 여겨지지만 지금 현대 사회 같은 굉장히 선형적인 어떤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노인이 되면 잉여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경향도 있었죠. 그러면은 영원히 늙지 않는 생명체도 있나요? 예를 들면 진짜 하실 것 없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대장균은 늙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대장균이요? 왜냐면 하나의 대장균이 이분법으로 두 개가 딱 쪼개져 가지고 새로운 세포 두 개로 분열하죠. 동물로 따지자면 어미가 새끼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대장균이 두 개로 이렇게 딱 분열됐을 때 어떤 거를 엄마라고 하고 어떤 걸 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둘 다 그냥 새로운 신세대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또 네 개로 쪼개지면 네 개의 또 다른 새로운 신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지면서 아예 전멸만 하지 않으면 항상 영원한 젊음을 이어가는 거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영생이다, 노화를 피했다고 하기에는 야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가까운 느낌이 그래도 많이 드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명 중에 최근에 정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생물로 그린란드 상어가 있어요. 그린란드 상어. 그린란드 상어. 네, 그린란드 상어는 말 그대로 이 그린란드 같은 추운 북극 지역 쪽에 사는 상어의 일종인데 그래서 보면 딱 상어처럼 생겼습니다. 딱 친숙하게 생겼어요. 크기도 커요. 한 4, 5m쯤 돼요. 사람보다 커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하게 생겼고 눈, 코, 입 다 있고 막 헤엄치면서 등뼈도 있고 뭐 장도 있고 뇌도 있고 완전 사람이 감정이입을 하기 좋은 그런 생물이에요. 옛날부터도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게 100년은 산다. 200년 넘어가는 그린란드 상어도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대 중반에 사이언스일 거예요. 논문이 한번 나왔어요. 그린란드 상어가 그때 당시 표본이 확보가 된 게 최대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결론이 나왔냐면 500살이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6세기 초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그린란드 상어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한반도 근처까지 왔다면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걸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살, 600살, 700살 사는 그런 상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하고 되게 가까운 그런 척추도 다 있고 척삭동물문으로 분류되는 그런 생물인데 그런 중에도 이렇게까지 오래 사는 생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류는 언제부터 늙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고대 이집트 여러 기록들을 보면은 뭔가 백발이나 주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이 뭐 자기 자신이나 혹은 파라오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언제나 젊은이로 표현해요. 노인을 표현한 석상이나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 거의 없어요. 어쨌건 그 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굉장히 유명한 지혜서가 있는데 프타호텝의 교훈이라고 하는 지혜 문학 저작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젊은이들은 항상 노인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노화나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상황이니까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의미를 덧붙였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노화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례를 봐도 좀 이런 노화, 그와 연결된 죽음을 좀 부정적으로 봤다라는 그런 흔적이 선명해 보이는 사례로 한국에 있는 전설이나 신화 중에서 좀 가장 옛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으로 이 단군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단군 이야기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오늘은 어느 책에 실려 있는 버전을 이야기하게 될까요? 삼국유사. 삼국유사. 잊지 오랜만입니다. 않으셨군요. 오랜만입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버전으로 보면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막판에는 1908세까지 살았고 산신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이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문명을 만든 그런 위대한 분이라면 이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정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산 세월이 1908년,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이죠. 그 후에는 그냥 뭐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산신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어지니까 늙는 거, 뭐 죽음이 두렵다 이런 관념을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아하스베루스라고 하는 방황하는 유태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아하스베루스가 원래 뜻이 자체가 그 방황하는 유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설에 따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실 때
옆에서 놀리던 어떤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를 내려요. 너는 영원히 방황할 것이다. 그때부터 안 늙어요. 안 죽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인이 돼가지고 예수의 실존을 증명하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는데 실제 아닌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소설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국 소설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사람의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문열 작가의 사람의 아들에 아하스 페리츠라고 등장을 하고 또 이걸 받아서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우혁 작가의 퇴마록에도 주요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항상 죽음과 이 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제 구분하려고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필연적인 노화의 과정과 죽음이라는 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설정하는 게 영생은 신들의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늙을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 신들이 어떤 식으로건 개입이 되면 사람도 영생을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구 전체에서 되게 법문화적으로 나타나요. 이런 현상들이. 이 늙지 않고 싶은 욕심을 넘어서 영생을 욕망한 역사적 이야기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길가메시 서신에 등장하는 길가메시가 거의 뭐 신적인 하지만 인간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엔키두가 죽는 걸 보고서 내 친구도 흙이 되었으니 나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영생을 갈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모험을 해가지고 우트나 피슈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한번 일사부터 얘기했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의 원 모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신들한테 축복을 받아서 안 죽어요.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길가메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우트나 피슈팀이 딜문이라는 곳에 가면 바닷속에 어떤 그 식물이 있는 곳 찾아가지고 먹으면은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뱀이 낼름 먹어버려요. 예, 뱀이 낼름 먹어버려요. 자식이. 이제 그러니까 뱀이 낼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가메시가 좌절을 합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세웠었던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도시의 성벽을 바라보고서 이게 내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유한성, 죽을 수밖에 없고 노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질적인 성찰의 과정이고 그것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승리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승리라고 조금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예.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늙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항상 실패했죠. 근데 그 실패 속에서 한 번도 완전하게 좌절한 적은 없죠.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현대의학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절대적인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 길이 어느 정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납득하는 과정인데 그걸 이제 저는 정신승리라고 표현한 거죠. 고대 중국인들은 연단술이라고 해가지고 희한한 약을 만들어가지고 네, 네. 먹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체질이 변해서 신선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많이 매달렸거든요. 뭐 이런 생각을 품은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되게 많았었는데 모든 금속 중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장 변질되지 않고 지금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광채를 잃지 않고 가는 게 뭡니까? 금이 항상 녹슬지 않고 지금 있는 광채를 영원히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금의 그 변치 않는 기운을 사람이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사람도 늙지 않고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금이라는 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변질도 되지 않고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몸속에서도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금은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심하게 관찰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던 건데 중국 책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냈다라는 희한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금을 그냥 먹으면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밥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밥그릇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항상 먹으면 그 밥에 아주 조금씩 금이 기운이 들어간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30년, 40년, 50년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금의 기운을 몸이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이상한 생각이 왜 생겼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많이 사용하던 그릇 중에 요즘도 한정식 집에 가면 밥그릇 같은 거, 국그릇 같은 거 뭘로 많이 만듭니까? 유기. 네, 노쇠, 유기로 예. 많이 만들잖아요. 노그릇이 누리끼리하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금그릇 아니야? 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 광개토 대왕 시기에 고구려가 워낙에 세력을 크게 떨쳐가지고 신라에도 전해진 호우총 청동 그릇이라고 하는 고구려의 밥그릇이 있어요. 지금은 녹슬어가지고 뭐 좀 푸르스름하니 거뭇거뭇하게 바뀌었는데 아마도 이 그릇을 고구려에서 만드는 그 직후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는 노쇠 그릇 유기처럼 생겼을 가능성이 실제로도 있어요. 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서양 역사 속에서도 금과 영생을 연결지으려는 시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가 뭐 연금술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중세 시대 연금술의 목표 중에 하나가 엘릭서, 뭐 엘릭시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게 두 종류가 보통 갈라져요. 생명의 엘릭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는 물질인데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연금술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것과 함께 보통 뭐 현자의 돌, 현자의 엘릭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바로 보통 금속을 금으로 만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이 변화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연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수명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현대에서도 오래 살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거는 반쯤은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진지하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게 뭐가 있냐면 예. 우리가 그런 거를 통계를 내거든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이 3년 정도 길어진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점점 효율이 증가가 되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도래할 거냐? 1년 동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년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한 해 지나갈수록 한 해씩 수명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르면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85세 정도면 수명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해가 지나니까 86세입니다.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해가 더 지나가면 87세로 지금 업데이트 됐다고. 이렇게 되는 시절이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마다 예상하는 시점이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뭐 이게 2040년에 온다. 어떤 과학자들은 2070년에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세계에 꽤 있냐면 그때까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남아 보자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막 몸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계에 의외로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커즈와일 같은 분. 이분이 기술적 특이점 이런 개념을 유행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 많이 얻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거를 좀 믿어요. 뭐 영생과 어떤 노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뭐 현대 과학 기술로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만 그 유의미가 엄청난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그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인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방법 사후세계관을 정비하는 거예요. 사실 노화나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 너무 이제 불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다시 젊음을 되찾아서 영생할 수 있다. 그 세계관을 만드는 거죠. 이집트가 1등이죠. 사실 네. 엄청 세계적인 사후세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기본적으로 죽으면은 저기 내세에 가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거기서 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 이야기만 있으면 뭔가 성취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제 신뢰도 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정을 해요. 뭐 이를테면은 무덤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나중에 죽고 나서 미이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미이라를 만드는 거는 이 영생을 위한 목적 의식 때문이에요. 미이라가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죽었어도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혼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카랑 마라는 게 있어요. 요게 미라가 있어야지만 존속이 될 수 있고 영혼들이 까다로워서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뭘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카와 바가 아주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아크라고 하는 한 단계 높은 영혼이 나타납니다. 승화된 영혼이에요. 이 아크가 저기 내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 상태로 내세에 가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살아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노화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실제로 뭐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천을 하면 의심이 조금 줄어들어요.
두려움이 좀 줄어들어요. 내가 좀 투자한 게 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경험되잖아요. 이게 감각적으로. 그럼 이게 내 사후의 삶을 보장해 줄 거야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피라미드를 만들고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그런 기념물들이 다 그 죽음과 노화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노화를 아주 늦춘다. 그래서 꽤나 진짜 오래 사는 것처럼 산다. 뭐 예를 들면 뭐 수명이 500년, 1000년 이런 거는 가능할까요? 기술적인 한계가 크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시도되고 있는 여러 방향의 그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포유류 동물 중에 예. 박쥐 있잖아요. 박쥐. 예. 일반적으로 포유류 동물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작을수록 수명이 좀 짧고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좀 길다라는 서로 좋은 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쥐가 수명이 1, 2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박쥐가 쥐보다도 크기가 작거든요. 그러면 박쥐는 그거보다 수명이 더 짧아야 될 것 같죠. 뭐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박쥐는 지금 40살 이상 산 박쥐가 있어요. 그렇게 희귀한 박쥐도 아닌데. 그러니까 50살 박쥐, 60살 박쥐도 세상에 지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쥐하고 비교해 보면 수명이 40배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박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사람에게 가져와서 심을 수만 있다면 쥐보다 박쥐가 40배 이상 더 많이 사는 것처럼 사람이 지금까지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세보다 40배 더 살면 얼마 더 삽니까? 4,000살 정도 간다라는 거는 우리 상상의 범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기량적 다면반은 이게 두 가지의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까지 오래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한 사람의 개인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전체 종족에 이게 꼭 필요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오래 산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한 시도 같은 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넌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탐험하고 와. 그러면 지금이야. 내 나이 30살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봐야지. 진짜로 1000년 사는 삶이 온 거야. 살기를 100년을 살겠어, 1000년을 살겠어. 4000년 살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나이 3800살 정도 되면 그때 달나라 탐험하는 로켓을 탈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면 아주 작은 것도 사람들이 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야, 웬만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자. 그냥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살자. 돈 버는 것도 뭐 사람 몸 쓰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코인 투자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의 문화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역으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원시적으로 살 때는 수명이 되게 짧았기 때문에 우리 종족들이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원숭이 비슷하게 뭐 나무 이런 데서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놈이 한 명이 생각했겠지. 물속에서도 어떻게 잘하면 우리가 수영을 해가지고 강도 건너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분명히 목숨을 잃은 우리의 조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명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짧고 끝난다 이런 게 개인으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종족으로서는 새로운 어떤 도전의 시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우리 인류라는 종족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영원히 사는 그 기술을 어디까지 개발해야 될 건가 이거 사실 또 고민거리이기도 하죠. 작가님께서 인류의 수명이 극단적으로 길어지면 어떤 인류 전체 문명에 계속 득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인류 전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에게도 사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나로 규정하는 정체성의 어떤 그 밑바탕 대체로 기억이거든요. 내가 과거에 했었던 내 어렸을 때 뭐 했고 이런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300년을 살아요. 300년 전에 200년 전에 일 기억날까요?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0년이 돼요.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 나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밑바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우리가 또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들을 가지고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알았지만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네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두 분은 그 기회를 잡으시겠어요? 잡아야죠. 아니 안 된다며요. 잡아야죠. 인간이란 종족에 좋지 않다면서요. 아니 근데 뭐 종족은 뭐 좀 뛰어난 분들이 고민해 주실 문제고 뭐 하고 저는 싶으세요? 이제 대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출 갚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도대체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이걸 다 갚고 나서 좀 대출 없는 인생을 좀 오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뭐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뭐 덥석 잡죠 뭐. 아까 뭐 방황하는 뭐 유대인, 방황하는 한국인 하죠 뭐 제가. 방황하는 뭐 가리봉동인 뭐 하죠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영생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농담 삼아서 항상 하는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20세기에 태어났으니까 네. 21세기를 살고 있고 22세기는 조금 경험해보고 싶다. 집착을 안 하긴 뭘 하네. 아니 그래도 집착을 안 하긴 뭘 하네. 아니, 22세기가 지금 몇십 년이 나왔는데 아니 그래도 지금 75년 더 있어요. 22세기가 되면. 22세기 해봤자 150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22세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나면 그때는 좀 삶을 예.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상상을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아 영생은 아니지만 영생은 좀 피곤할 것 한 같고 120살 정도. 120살, 150살. 왜냐면 120살이면 간당간 그러니까 못 봐요 저는. 120살이면 저는 21세기, 22세기 못 봐요.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너무 멀리 있는 꿈이죠. 그렇지만 노화는 우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라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더 보람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간은 경험하게 되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어떤 인류 문명사에서의 어떤 물질 문화의 어떤 변천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또 좌절을 합니다. 근데 그 좌절의 순간에 완전하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집합적인 자기 합리화의 과정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지성,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체계죠. 그리고 나서 그 이데올로기 체계와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류 문명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죽음과 노화에 대한 그런 반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노화와 누구나 잡고 싶어하는 영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